아무도 없는데 한번 켜볼까? 이서준은 호텔 창고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케이스의 금속 잠금쇠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천천히 케이스를 열었고 활을 집어든 그는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을 턱에 걸쳤다. 처음 켜본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마치 수십 년간 연습해온 것처럼 익숙하게 움직였다. 첫 음이 울려 퍼졌고 이어서 바흐의 샤콘느가 창고를 가득 채웠다. 그는 그저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연주가 2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을 깨우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중 하나로 손꼽혔다. 이 호텔의 주인은 호텔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재혁 회장이었다. 그는 30년 전 작은 비즈니스 호텔 하나로 시작해 지금의 제국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20년 전 그는 사랑했던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 이혼했던 전처가 데려갔던 막내 아들 현수마저 연락이 끊겼다. 전처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 찾아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이재혁 회장은 큰딸 이하영과 단둘이 호텔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이하영은 35살의 유능한 호텔 부지배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른팔로서 호텔의 모든 실무를 총괄했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얼음 여왕이라 불렸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깊은 그리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남동생 현수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녀는 현수가 4살, 자신이 7살이었을 때의 일들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했다. 함께 피아노를 치고 어머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춤추던 날들을. 그러나 부모님의 이혼 후 현수는 어머니를 따라갔고 그 후 소식이 끊겼다. 2024년 11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새로운 총괄 셰프가 부임했다. 이서준 34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경력을 가진 천재 셰프였다. 그의 부임 소식은 호텔업계와 요식업계 모두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재혁 회장은 3년간 그를 설득한 끝에 영입에 성공했지만 정작 서준 본인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호텔에 끌렸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호텔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다. 서준의 첫 출근 날 그는 호텔 1층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의 빛, 우아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직원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의 시선은 로비 한쪽 벽면에 전시된 유리 케이스 안의 바이올린에 고정됐다. 낡고 오래된 그 악기는 다른 화려한 장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앞으로 걸어갔고 유리를 통해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다. 그는 바이올린을 배운 적도 클래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 저 바이올린이 마음에 드십니까? 뒤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돌아보니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이하영 부지배인이었다.
이 호텔의 역사와 함께한 악기입니다. 20년 전 이 호텔 오너의 부인이셨던 분이 직접 연주하시던 것이죠. 사고로 돌아가신 후 회장님께서 이곳에 전시하셨습니다. 하영의 설명을 듣는 동안 서준은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왜 이토록 슬픈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주방 정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바이올린 생각뿐이었다. 이상했다. 단순한 전시품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 그는 결국 호텔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로비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야간 경비원만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서준은 조용히 바이올린이 전시된 곳으로 다가갔다. 유리 케이스 안의 바이올린은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서 더욱 애잔해 보였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잊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려는 것 같았지만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준은 퇴근 후 그 바이올린 앞을 서성였다. 직원들은 새로 부임한 총괄 셰프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결국 이하영의 귀에도 들어갔다. 하영은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서준은 매일 밤 바이올린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떠났다. 그의 뒷모습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하영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다. 한 주가 지난 금요일 밤 서준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작업을 마친 그는 호텔 복도를 걸으며 피로를 느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창고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서준은 무심코 그쪽으로 걸어갔다. 창고 안은 오래된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천천히 케이스에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서준은 케이스의 먼지를 닦아내며 천천히 잠금쇠를 풀었다. 낡은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창고에 울려 퍼졌다. 케이스가 열리자 세월의 흔적이 묻은 바이올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로비에 전시된 것과는 다른 악기였지만 묘하게도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서준은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나무의 질감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케이스 안에 놓인 활을 집어들고 바이올린을 턱에 걸쳤다. 자세가 자연스러웠다. 마치 1000번도 넘게 해본 동작처럼. 아무도 없는데 한번 켜볼까? 그의 중얼거림이 창고에 흩어졌다. 서준은 활을 현에 갖다 댔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무슨 곡을 연주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손가락을 움직였다. 음들이 하나씩 이어졌고 어느새 완전한 선율이 되어 창고를 채웠다. 바흐의 샤콘느였다. 깊고 애절한 선율이 오래된 가구들 사이를 타고 흘렀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이 곡이, 이 순간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웠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3층 회장실에서 야근을 하던 이재혁은 멀리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에 펜을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선율을, 이 연주를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가장 사랑했던 곡.
그녀가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며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누가 지금 연주하고 있단 말인가? 재혁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바이올린 소리는 계속됐다. 그 음색이, 그 표현이 너무나 아내를 닮아 있었다. 같은 시각 2층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보던 이하영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의 연주였다. 틀림없었다. 어린 시절 매일 밤 들었던 그 소리, 그 감정, 그 모든 것이 똑같았다. 하영은 서류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런데 왜 지금 어머니의 연주가 들리는 걸까? 그녀는 소리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고 복도 끝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재혁이 먼저 창고 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문틀을 붙잡고 안을 들여다봤다. 희미한 조명 아래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뒷모습이었지만 재혁은 그 자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왼쪽 어깨를 살짝 올리고 오른팔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고개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인 자세. 그것은 아내만의 독특한 연주 자세였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아내만의 습관이었다. 재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순간 하영이 달려왔고 아버지 옆에 서서 창고 안을 바라봤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연주하는 사람은 이서준, 새로 부임한 총괄 셰프였다. 서준은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현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활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췄다. 곡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선율이 창고를 가득 채웠고 서준의 온몸은 음악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 바이올린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진 후 긴 여운을 남기며 곡이 끝났다. 서준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활을 든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렸다. 누구십니까?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재혁의 목소리였다. 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이재혁 회장과 이하영 부지배인을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하영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서준은 당황스러웠다. 그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무단으로 호텔 창고에 들어와서 그냥 바이올린이 있길래 한번 켜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방금 전 연주의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재혁은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놀라움, 의심,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그 곡을 아십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까? 재혁의 질문에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곡을 제가 아는지도 몰랐습니다. 바이올린을 잡는 순간 자연스럽게 연주가 됐습니다. 서준의 대답은 진실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준 셰프님, 혹시 바이올린을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준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음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리만 해왔습니다. 하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서준이 바이올린을 들었던 자세를 떠올렸다. 왼쪽 어깨의 각도, 턱을 대는 위치, 활을 잡는 방식. 모든 것이 어머니와 똑같았다. 아니, 어머니만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동생 현수도 어머니의 바이올린을 만질 때마다 똑같은 자세를 취하곤 했다. 재혁은 서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실례지만 셰프님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1990년 3월 15일입니다. 그 순간 재혁과 하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1990년 3월 15일. 그날은 재혁의 전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막내 아들 현수가 태어난 날이기도 했다. 정확히는 전처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 병원에서 현수가 세상에 나왔다. 재혁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동시에 찾아온 비극적인 날. 그럼 고아원 출신이신가요? 하영의 떨리는 질문에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4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입니다. 서준의 고백에 재혁은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영은 아버지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생년월일, 고아원, 바이올린 연주, 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이 연주한 곡은 재혁의 전처가, 현수의 생모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다. 창고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세 사람은 각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서준은 두 사람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 같아 불안했다. 재혁은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자신의 호텔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에 압도당했다. 하영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창고 밖에서는 호텔의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20년의 세월이 마침내 하나로 모이려 하고 있었다. 재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서준 셰프님, 오늘은 늦었으니 돌아가서 쉬십시오. 내일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떨렸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는 두 사람 사이를 지나 창고를 나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재혁 회장과 이하영 부지배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가슴이 답답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준이 완전히 사라진 후 하영이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설마.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재혁은 딸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직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너도 봤지? 그 자세를, 그 연주를. 내 어머니와 똑같았어.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믿고 싶었다. 하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인사팀에서 서준 셰프의 입사 서류를 가져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준은 자신의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익숙한 느낌, 자연스러운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연주하는 동안 느꼈던 그 압도적인 감정. 그것은 단순한 음악적 경험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아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려 했다. 하지만 4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다. 단지 몇 가지 단편적인 이미지들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 그게 전부였다. 재혁은 회장실에서 밤새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봤다. 현수의 사진들이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새 돌 무렵까지의 사진들. 통통한 볼, 큰 눈, 그리고 밝게 웃는 모습. 그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서준의 얼굴을 비교해 보려 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눈매와 이마선은 여전히 비슷해 보였다. 재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현수야, 정말 내가 맞니? 아빠가 너를 찾았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로 떨어졌다. 20년 동안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 전처에게 아이를 빼앗긴 것, 그리고 사고 후 아이를 찾지 못한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 같았다. 하영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쓴 일기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현수가 엄마 바이올린을 만졌어. 엄마랑 똑같은 자세로 들었는데 너무 귀여웠어. 현수가 나랑 같이 피아노 쳤어. 동생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현수가 젓가락질을 배웠어. 근데 이상하게 해. 검지를 위로 올리면서 먹어. 엄마가 웃으면서 자기랑 똑같다고 했어. 하영은 그 구절을 읽다가 멈췄다. 검지를 위로 올리는 젓가락질. 그녀는 오늘 점심시간에 봤던 장면을 떠올렸다. 직원 식당에서 서준이 식사하는 모습을. 그는 젓가락을 들 때 검지를 유독 위로 올렸다. 하영은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어머니의 습관이자 동생 현수의 습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그는 주방으로 가지 않고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비서가 그를 안내했고 문이 열렸다. 회장실 안에는 이재혁 회장과 이하영 부지배인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밤을 지새운 듯 지쳐 보였다. 재혁은 서준을 소파로 안내하며 말했다. 앉으십시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준은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재혁은 서류 봉투를 열어 서준의 입사 지원서를 꺼냈다. 서준 셰프님, 여기 적힌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이름 이서준, 생년월일 1990년 3월 15일, 출생지 서울, 보호자 없음, 성장 배경은 새싹 고아원.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혈액형은 AB형, 특이사항에는 어린 시절 기억 상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당시 어떤 사고를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하영이 끼어들었다. 그 사고가 교통사고였나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그냥 사고였다고만 하셨습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한참을 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서준 셰프님. 아니, 혹시 본명이 다른 이름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제가 맡겨질 때
이름이 적힌 쪽지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서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말에 재혁의 어깨가 떨렸다. 이름조차 없이 맡겨진 아이. 그것은 극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임을 의미했다. 재혁은 천천히 돌아섰다. 셰프님, 제가 무례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재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DNA 검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준의 눈이 커졌다. DNA 검사요? 하영이 나섰다. 서준 셰프님, 어제 당신이 연주한 곡과 자세, 그리고 생년월일, 모든 것이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에게는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현수. 1990년 3월 15일에 태어났고 AB형이었습니다. 서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혼 후 생모가 아이를 데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아이의 행방을 잃었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당시 아이도 함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소파에 깊이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20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찾고 싶었다. 부모가 누구인지, 왜 고아원에 맡겨졌는지, 자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 하지만 막상 그 답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저는 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제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요리사가 된 것도 어쩌면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를 불렀다. 개인 병원에 연락해서 오늘 중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서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재혁은 20년 만에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가슴이 떨렸다. 하영은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동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서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마침내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오후에 세 사람은 조용히 개인 병원을 방문했다. 검사는 간단했다.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의사는 3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재혁이 서준에게 말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주방 일도 계속하시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소처럼 지낸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그는 호텔로 돌아와 주방에 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이현수라면? 만약 이재혁 회장이 진짜 아버지라면? 이하영 부지배인이 진짜 누나라면? 그날 저녁 서준은 다시 한번 창고로 갔다.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그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냈다. 다시 한번 턱에 걸치고 활을 들었다. 이번에는 샤콘느가 아닌 다른 곡이 흘러나왔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었다. 자장가 같은 곡이었다. 서준은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곡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었던 곡이었다. 아니, 들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연주해 준 곡이었다. 그 따뜻한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엄마. 그 단어가 저절로 떠올랐다.
이 곡은 엄마가 연주해주던 곡이었다. 3일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준은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시계를 자주 들여다봤고 재혁은 회의 중에도 휴대폰을 확인했으며 하영은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세 사람은 서로 마주치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도 먼저 그 주제를 꺼내지 못했다. 호텔은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이 세 사람에게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준은 밤마다 창고로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한 포옹, 그리고 현수야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바로 그 현수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이재혁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30분 후 의사는 봉인된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도착했다. 재혁은 하영과 서준을 먼저 불렀다. 세 사람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사가 봉투를 열었다. 검사 결과 이재혁 회장님과 이서준 씨는 99.99%의 확률로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확인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하영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고 재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현수야. 재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에게로 걸어갔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다. 현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아빠가 너를 찾았어.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서준을 끌어안았다. 서준은 처음에는 몸이 굳었지만 곧 그 품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 4살 이전의 어느 날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 사람이었다. 아버지. 서준의 입에서 그 단어가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20년 만에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다. 그는 재혁을 꽉 껴안으며 울었다. 평생 외로웠던 시간들이,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불안함이, 가족을 그리워했던 밤들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하영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현수야, 오빠야. 정말 오랜만이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녀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의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비서는 문을 닫아 그들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20년의 세월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재혁은 서준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많이 컸구나. 아빠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작았는데. 그는 손으로 높이를 표시하며 웃었다. 눈물과 함께 웃음이 흘러나왔다. 현수야, 아니. 서준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겠지? 재혁이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현수로 불러주세요. 제 진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 말에 재혁은 다시 한번 아들을 껴안았다. 현수야, 우리 현수. 하영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현수야,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같이 피아노 치고 놀던 거. 엄마 바이올린 연주 들으면서 춤추던 거. 현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누나의 목소리, 웃는 모습, 그리고 따뜻했던 기억들이요. 하영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20년은 잃어버렸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날 저녁
재혁은 호텔의 모든 임원진과 주요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들 긴급회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재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20년 전 저는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기적적으로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재혁은 손짓으로 현수를 불렀다. 현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서준 총괄 셰프는 제 아들 이현수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재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부터 현수는 이 호텔의 총괄 셰프일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부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현수는 그 모든 시선과 박수 속에서 자신이 마침내 어딘가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평생 외톨이였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이 있고 이름이 있으며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호텔 로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재혁은 20년 동안 전시해 두었던 아내의 바이올린을 꺼내 현수에게 건넸다. 이건 내 엄마의 바이올린이야. 엄마가 너를 위해 매일 밤 연주해 주시던 악기지.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받았다. 그는 천천히 악기를 턱에 걸치고 활을 들었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과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현수가 연주하기 시작했다. 바흐의 샤콘느였다. 깊고 애절한 선율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이번에는 창고에서 혼자 연주할 때와 달랐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후의 연주는 더욱 풍부하고 감동적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로비는 박수로 가득 찼다. 재혁과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현수는 바이올린을 내리고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재혁이 단상으로 올라와 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은 완전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큰딸 하영이와 아들 현수, 그리고 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이 호텔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는 현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현수는 앞으로도 총괄 셰프로서 이 호텔의 요식업을 책임질 것이며 동시에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호텔 경영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가족 3명은 호텔 옥상 정원에 모였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진 곳이었다. 재혁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다. 20년 만에 다시 모인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하자.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하영이 현수에게 물었다. 현수야,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냈어? 힘들지 않았어?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기억도 없고 누가 나를 찾으러 올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요리를 배우면서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요리를 하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쩌면 무의식 중에 가족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가족의 온기를 대신 느끼려 했던 거죠. 재혁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아빠와 누나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누나도. 하영이 동생을 껴안았다. 우리가 고마워. 돌아와줘서. 20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따뜻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은 무한했다. 다음 날부터 현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주방에서 요리를 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 호텔의 주인 가족으로서 일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현수의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실력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주방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동시에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썼다. 주방은 점점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고 요리의 질도 더욱 향상됐다. 재혁은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는 현수에게 호텔 경영을 가르쳤고 함께 식사하며 20년 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했다. 현수야, 내가 태어난 날을 아직도 기억해.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동시에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기쁜 날이었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너를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너는 엄마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바이올린 재능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그래. 현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를 닮았다니 기쁩니다. 하영은 동생과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다. 현수야, 기억나? 우리 엄마 바이올린 연주 들으면서 춤추던 거. 너는 항상 뱅뱅 돌면서 웃었어. 현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누나 손을 잡고 춤추던 기억이요. 하영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다시 한번 춤춰볼까? 그녀는 핸드폰으로 바이올린 음악을 틀었고 두 남매는 호텔 옥상 정원에서 함께 춤을 췄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20년의 공백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공백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현수는 이제 완전히 호텔에 적응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는 여전히 가끔 창고로 가서 엄마의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연주할 때마다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왔다. 엄마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사랑. 어느 날 저녁 재혁이 현수를 불렀다. 현수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는 현수를 지하 보관실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했다. 재혁은 그중 하나를 열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야. 그리고 이건. 그는 작은 앨범을 꺼냈다. 내 사진들이야.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갓 태어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엄마가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현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엄마의 얼굴이 선명했다. 따뜻한 미소, 사랑이 가득한 눈빛. 엄마. 현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재혁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려고 했지. 사고가 났을 때도 너를 꼭 안고 있었다고 들었어. 현수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었다. 만나보지 못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고 이제야 찾은 가족에 대한 감사함이 눈물로 쏟아졌다. 그해 봄 호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현수의 공식적인 가족 복귀를 축하하는 파티였다. 호텔 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언론이 모두 초대됐다.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됐고 중앙 무대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준비돼 있었다. 재혁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2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오늘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현수와 하영을 무대로 불렀다. 제 자녀들입니다. 이하영과 이현수.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현수는 무대에 서서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 그는 이현수였고 이재혁의 아들이었으며 이하영의 동생이었다. 하영이 피아노 앞에 앉았고 현수는 바이올린을 들었다. 두 남매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나눴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연주한 곡은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다. 바흐의 샤콘느를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편곡한 버전이었다. 두 악기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냈다. 연주가 끝나자 연회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재혁도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며 울었다. 무대 위에 두 자녀가 그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아내도 기뻐할 것 같았다. 현수와 하영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 가족, 이제 완전해졌어. 재혁이 중얼거렸다. 그래요, 아버지. 이제 완전한 가족이에요. 하영이 대답했다. 현수는 말없이 두 사람을 꽉 껴안았다. 그의 가슴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현수는 호텔의 총괄 셰프로서 명성을 쌓았고 동시에 이 가족 호텔의 차세대 경영자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엄마의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그 소리는 호텔의 상징이 됐다. 투숙객들은 밤에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기 위해 이 호텔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옥상 정원에 모였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수야, 너를 다시 찾은 게 정말 꿈만 같구나. 20년을 기다렸지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현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찾을 줄은 몰랐어요. 하영이 동생의 다른 손을 잡았다. 우리 세 사람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세 사람은 손을 꽉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현수는 그 별이 엄마라고 생각했다. 하늘에서 이 가족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엄마. 엄마, 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해요. 현수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마치 엄마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호텔 로비에서는 여전히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의 바이올린을 이제는 아들이 연주했다. 그 소리는 이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했다. 완전한 가족의 하모니가 그렇게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채우며 밤은 깊어갔다.